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이 박용덕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거고 공부를 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가 될 예정이라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내년부터 상대평가 되지는 않고요. 앞으로 5년 안에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평가 되기 전에 꼭 합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제 그 합격자 발표를 했죠. 합격을 30% 합격했습니다. 학원 다니는 분, 안 다니는 분 다 포함해서 30% 합격을 했고요. 학원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결석 안 하고 끝까지 다닌 분들은 거의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격 그 통계를 보면은 몇 명 했냐면 26,913명 했습니다. 30%입니다. 2차 응시자 대비. 그 3명 중에 1명 합격하니까요. 거기는 혼자서 자습하는 사람,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 보고 하는 사람 이런 분 다 포함해서거든요. 인터넷 보고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사이버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사이버로만 이렇게 들으니까 탈락률이 30%더라고요. 중도 탈락률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이버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하고 안 만나고 이러니까 학생 모집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99% 이상 합격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각 절대 하지 말고, 저도 남의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학원 강의하면서 석사, 박사 학위 받았습니다. 강의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일을 하면서 하는 게. 그렇지만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들이 수업만 시험 볼 때까지 다 듣는다면 아마 거의 100% 합격하실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잘 듣는데 나중에 되면 다 아는 거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짜증나거든요. 이게 진도가 지금 이제 12월 달에 이걸 대략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끝냅니다. 그리고 1, 2월에 또 기본서 강의를 하고요. 3, 4월, 5, 6월까지 이론을 합니다. 똑같은 걸 계속 2달마다 반복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7, 8월에 문제풀이를 하고 9, 10월에 모의고사, 마지막 핵심 정리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전 과정을 기본기에 충실히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암기해서 하기는 좀 어렵게 요즘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출제 경향이. 어제 발표가 되는데 제가 공인중개사법을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신청을 4문제를 올렸었습니다. 조회수가 한 8,000명 정도 조회를 했는데 4문제 이신청 올렸는데 2문제가, 제가 올린 거 4문제 중에서 2문제가 인용됐어요. 공인중개사법은 2차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1차 민법에서 1문제, 학개론에서 1문제에서 이신청 4문제 인정됐습니다. 4문제 인정된, 좀 어렵게 나왔으니까 받아준 거죠. 한 4,000명이 추가로 더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26,000명 넘게 합격을 했고요. 아마 이제 33회도 비슷한 합격 인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원을 믿고 따로 계획 세우려고 하면 피곤하니까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공부하면 되고요. 지금 시험 사전공고, 큐넷에서 사전공고가 나왔죠. 내년 10월 29일 날 시험 본다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 딱 11개월. 11개월 동안만 최선을 다 해보시고, 미련 없이 최선을 다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 했다면. 최선을 다 못했으면 아쉬움이 나와서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최선을 다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너무 무리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1차 과목 위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1차 과목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1차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잊어먹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2차 과목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부하면 금방 알았다가 또 공부 안 하면 금방 다 잊어먹어요. 이 제 과목도 좀 암기하는 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해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금방 돌아서면 또 잊어먹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전부 다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것부터 하겠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이 보면 지금
제목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크게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여기에서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두 개에서 70% 28문제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실제로는 최근 5년간 보면 여기에서 35문제가 출제돼서 거의 대부분이 85% 이상이 여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가 있는데 중개 실무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돈 버는 실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실무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실무 중에서 이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여기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법원에서 하는 경매에 대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경매를 매수 신청 대리 이 경매 신청을 개업공개사가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손님을 대신해서 이 경매 신청 대리 여기에서 각각 한 문제 나오고요. 그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나머지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뭐 분묘기지권이라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올해는 처음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우리 중개실무의 민법 문제가. 그래서 요즘은 통합교과형 문제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나오고요. 부동산 학개론에 공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통합교과형 여러 과목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많이 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는 많이 들었을 거고요. 이제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700페이지인데 우리 책이 700페이지를 읽고 혼자서 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수업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중요한 거 50페이지 바로 중개 용어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50페이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가 있는데 2차 과목들은 다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면 굳이 이게 중개의 정의 해가지고 50번에 50페이지에 할 필요가 없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될 텐데. 그래서 용어 정의에 보면 용어 정의를 영어로는 이걸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자, 먼저 중개라는 말이 있는데 중개는 한자를 보면 중개 이게 사람인자 가운데 중 이 가운데 중자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낄 깨자라고 하는데 사람 사이에 끼어서 소개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적으로는 아무 물건이나 소개를 하면 전부 중개입니다. 예를 들면 노트를 뭐 이거 책을 소개해도 자동차를 소개해도 다 중개입니다. 소개하면 사람 소개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엄밀히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 보통 사람 소개하는 걸 이제 중매라고 하는데 어쨌든 넓은 의미로 보면 중개입니다. 소개하면 무조건.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니고요. 이 법에서 용어 정의는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소개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중개 대상물,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중개의 3요소입니다.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 알선해야 된다. 중개대상물은 이제 뒤에 오늘 나옵니다만 중개대상물이 뭐가 있느냐 하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한다라고 좀 뒤에 나옵니다. 토지, 건물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인데요. 자동차는 중개대상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알선하는 것은 이 법상, 이 법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앞으로 이 법 이런 말, 법조문에 이 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법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이고요. 만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에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상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자동차를 소개해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 중개수수료라고 우리 하잖아요. 중개보수도 아니다. 중개보수는 우리 법에서 최대 0.9%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중개대상물이 아닌 자동차를 알선하고는 돈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라고요. 또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 판례가, 권리금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면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고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 먹어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중개보수 아닌 것은 당사자 약속이 되면 얼마든지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받아도. 그리고 또 이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은 꼭 개업 공인중개사만, 자격증 딴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아무나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권리금 알선해주고 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요.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 중개 아닌 것은. 그래서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해야 되지,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을 안 하고 직접 손님이 와서 집 구해달라고 하는데 무자격자가 자기 건물주라고 해서 자기 건물 입주하라고 해가지고 보증금 받아먹고 떼먹고 도망가면 그건 중개가 아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게 아니라 직접 거래하는 거는 중개가 아니다. 중개가 아닌 거는 중개사고가 아니라고요. 중개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도 못 받아요. 중개사고가 나면 협회에서 공제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보증보험 이런 걸 가입돼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중개사고만 손해배상을 해준다고요. 그 중개사고 아닌 거는 보험금도 못 받는다. 자, 그래서 중개라는 말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또 1월 달에 계속 하니까 중개하고 비슷한 게 이제 중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업이 있습니다. 중개업, 우리 책에는 지금 엄청나게 중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요. 57페이지에 보면은 중개업이 있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중개업, 55페이지에 중개업이 있네요. 55페이지 중개업이 있네요. 중개업. 중개업이라는 게 뭐냐면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직업의 줄임말. 우리 불교에서 업보라는 말도 쓰는데 업이라는 거는 계속 반복하는 게 업입니다.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라고요. 중개를 직업으로 안 하고 한두 번만 중개하려면, 알선하려면 아무나 해도 됩니다.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됩니다. 중개만 하려면.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자격증 따는 거예요? 중개업, 직업으로 하려고. 직업으로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보수 받아야 됩니다. 즉 돈을 받아야 됩니다. 수수료, 옛날에 수수료라고 했죠. 수수료를 지금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 안 받고 공짜로 중개해 주려면 아무리 많이 해도 무자격자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격증 따지 않고 해도 다른 사람 소개하면서 돈 안 받고 소개하는 것은 불법 아니라고요.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된다 했죠. 중개업은 직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아야 되고요. 따라서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업이 되려면 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니한테, 이모한테, 친인척한테 소개하려면은 자격증 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특정인이니까. 어제 그 합격자 발표 보니까 지역별로, 성별, 남자 여자별로, 나이 연령대별로 합격률, 합격 인원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합격률, 접수 인원은 누가 많겠어요? 남자 여자 원서 접수 인원은 남자 여자 중에서 남자가 많더라고요. 큐넷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근데 합격률은, 합격 인원은 여자분이 많아요. 합격률도 여자분이 높고 합격 인원도 여자분이 더 많아요. 접수 인원은 남자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남자 여자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닌데 남자분들은 오히려 대충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요, 대부분. 근데 여자분들은 전업주부 하다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합격률이 높다고요. 전혀 모르고 그냥 이거는 수업 듣는 거하고 공부하고 실무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혀 공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요. 미국 가서 영어 배우려면 영문과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그냥 아무 말, 한국말도 못하고 미국말도 못한 사람이 어린애가 가는 게 더 빨리 배운다고 말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학원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이야기. 자꾸 내가 실무해봤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합격률은 낮아요. 통계를 보면 안타깝게도. 현실하고 이게 이론하고는 너무나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돈 버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을 위한 거. 자, 그래서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불특정 다수잖아요. 평소 알고 있는 친인척한테, 친구한테 중개해 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다고요. 그건 중개업이 아니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평소 알고 있던 사람한테는 사기를 안 친다고. 남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사기 칠까봐 자격증 따가지고 하라는 이야기. 불특정 다수한테 하려면 피해 입히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만 딱 하면 중개업 아닙니다. 돈 받고 해도. 판례가 있고 시험에도 나오는데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전세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직업 아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다. 무자격자가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10번 하면 중개업이고 9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횟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판례가 그렇습니다. 판례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받은 중개보수, 거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복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예를 들면 3건만 했다 하더라도 한 건에 1,000만 원씩 받았다면 3,000만 원 받으면 지급으로 볼 수 있다. 1년에 연봉 3,000만 원이면 지급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한 건에 10,000원씩 받았다면 비록 1년에 10건을 했다 하더라도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비록 한 건만 해도. 이 말은 시험에도 출제되는데 간판을 달아놓고, 중개사무소라는 간판 달아놓고 한 명만 손님 받아도 중개업입니다. 그럼 무자격자가 간판 달아놓고 한 건만 하다가 적발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왜?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손님 오면 계속 받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판 안 달고 한 건 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도 각종 SNS 프로필에 그 중개사무소에 보면 전형적으로 뒤에 지도 나와 있고요.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 사진 찍어가지고 프로필 사진 올려놓으니까 친구들이 너 복덕방도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다, 다 한다 하니까 내 땅 좀 팔아달라 해가지고 1년에 한 건 정도는 중개해요. 그 1년에 한 건 하는 거는 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직업으로. 그래서 처벌 안 받는다고요. 수수료 보수 받아도.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필 사진 다 바꾸세요. 그 중개사무소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찍은 사진 올려놓으면 지도가 꼭 있어야 되죠, 뒤에.
자, 이게 중개업입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6개 용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그 59페이지에 있고요.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60페이지, 그 다음에 62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60 보조원은 몇 페이지에 있나요? 63페이지 보조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앞에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공인중개사는 우리 현업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텔레비전에 뭐 부동산 시세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거 하면 인터뷰하면 뭐라고 나와요? 그 인터뷰에 중개업자라고 나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자막에 밑에 나오잖아. 인터뷰하는 사람 뭐라고 나와요? 그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나오다가요, 요즘은 공인중개사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개업자는 뭐냐면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 그냥 중개업, 옛날에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를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업자. 옛날에 2014년도에 중개업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뀌었습니다. 왜? 업자라는 말은 무슨 이분 뭐 대장동 개발업자 이런 말 하면 뭐이 폭리를 취하는 사람, 뭔가 사채업자, 청부살해업자,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죠. 업자라는 말이. 그래서 중개업자 하면 뭔가 폭리를 취하고 악덕업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법에서. 자, 오히려 개업 공인중개사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공인중개사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자막의 공인중개사하고는 달라요. 거기서 텔레비전에 인터뷰할 때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실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주로. 근데 우리 법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요. 즉 외국에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중국 동포들, 베트남 분들 합격하신 분 있어요.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베트남 분도 합격했어요. 그제도 옥포 대우조선의 남편이 다니는데 뭐 합격했다고 연락 왔더라고. 한국말 잘해요. 좀 오래되셔가지고. 그래서 합격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개업해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 따와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의사, 변호사도 국제 변호사,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해요. 미국 의사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 개업 못한다고요. 의사. 이 법, 즉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자격증을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에는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잘못 말하고 있다고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 지금 자격 취득한 사람은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5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입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했어요.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입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부에 올리는 게 등록입니다. 등록,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대장에다가 기재하는 걸 등록이라 한다고요. 자, 이 사람 중개업 할 사람이다 하고 등록대장에 올려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자격증만 땄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금 11만 5천 명입니다. 전국에 11만 5천 명, 11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합격하면, 지금 막 합격해가지고 저한테 개업하려고 연락 엄청나게 와요. 개업하고 싶다,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이 가장 권리금 비쌉니다. 이거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한 석 달 동안은 권리금 최고 비싸다고 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한 6개월 지나고 나면은 좀 시들시들해져요. 나중에 내년 시험 보기 전에 한 6개월 이후부터, 이제 내년 6월 이후부터 권리금이 확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자격증 따자마자, 물론 실전 경험이 있고 실장 오래 했고 뭐 다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초보자가 한 번도 안 해보고 자격증만 땄다고 바로 개업하는 건 좀 위험해요. 권리금도 최고 비싸고요. 자, 등록을 한 자, 등록 대장 장부에다 올리는 걸 등록이라 한다고요. 그 의사, 지금 우리나라에 의사, 변호사, 약사, 뭐 한의사 전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제가 1999년 4월 25일 10회 때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는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 허가제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행정관청에 있는 걸 허가라고 그래요. 등록은 등록관청에 재량권이 없어요. 등록 요건이 맞으면 무조건 등록해 줘야 돼요. 제가 처음 자격증 땄을 때는 허가 총량제더라고요. 제가 허가 신청했는데 자격증 따자마자 저도 막 물불을 안 가리고 해보려고 허가 신청을 했더니만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 몇 달 동안. 그래서 전화해봤어요. 언제 허가 나옵니까 하니까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말이 되냐, 허가 모른다는 게 담당 공무원이 하니까. 한 명 폐업해야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폐업을 누가 할지 모르니까 이러더라고요. 허가 총량제예요. 그때는 4만 명이었어요. 1999년도에 4만 명 개업공개사가. 지금 2배, 3배 가까이 됐죠. 지금 그 당시 비해서. 그래서 한 명 폐업해야.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중개업소가 밀집돼 있으면 투기를 조장하고 안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뭐 학개론에 보면 집심형 점포, 집재형, 뭐 산재형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중개사무소를 산재형으로 흩어져 있어야 되지, 모아놓으면은 불법하고 안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모여 있어야 손님한테는 또 유리하죠. 경쟁적으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 꼭 단정적으로 무조건 흩어져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도 보면 꼭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개업소 2-3개 있어요. 보통 보면. 자, 어쨌든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 여러분들이 개업하려면 등록해야 돼요. 자격증 따가지고. 자격증은 시도의사한테 받아가지고, 등록은 이천시장한테,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등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직을 하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의 용어 정의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근데 명함을 받아보면 중개업소의 직원들 명함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새겨 다니는 사람은 없죠. 못 봤습니다. 저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로 여자분들은 실장. 저는 처음 취직했는데 취직하면서 상무로 취직했어요. 상무. 명함에 상무 파줄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장 해달라 해도 상무라고 적어 왔더라고요. 명칭야를 불문하고 남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다 고용인.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2명을 다 고용인. 주로 현업에서는 여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장이라고 많이 적어놨죠. 명함에 보면. 그러면 명함 보면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명함 보면? 명함만 보면? 있습니다. 반드시 자격증 있는 사람은 실장 위에다가 초록색으로 공인중개사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실장, 박용덕 이런 식으로 해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못 적고 그냥 실장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명함 받아보세요. 그냥 실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자격증 없는 분이에요. 자격증 있으면 있다고 자랑시키지 그걸 표시 안 할 수가 없죠. 자, 자격증 있고 없고,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을 중개보조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못합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가 뭔지 공인중개사법이 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총칙 부분 용어 정의가. 왜냐하면 관념적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도 총칙이 가장 어려워요. 법률행위,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뭐 이런 말들이 좀 어려워요. 어쨌든 대리, 표현 대리 이런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건, 기한 이 총칙이 어려운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이 총칙인 용어 정의가 어렵습니다. 즉 중개 업무가 뭔지 법조문에 없습니다. 뭐가 중개 업무인지. 그래서 제가 해석할 수 없으니까 국토부에 도대체 중개 업무를 소속 공인중개사는 하고 보조원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중개 업무가 뭡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중개 업무란 확인 설명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로 본다.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이다. 그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못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도 못합니다. 확인 설명도 못합니다. 근데 저도 그 취직을 해봤는데요. 취직하면 주로 하는 거 뭐 하냐면 실장들이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거 많이 해요. 그럼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면 손님이 한 100m 정도는 걸어가야 되죠. 좀 멀면 거의 다 차 타고 가고요.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하여튼 100m는 걸어야 돼요. 무조건 엘리베이터 안에 뭐 엘리베이터를 타든 어쨌든 100m 정도는 걷게 되더라고요. 그럼 100m를 걸어가면서 둘이 아무 말 하고 가만히 가기는 좀 힘들죠. 무슨 말을 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 손님이 말할 수도 있다고요. 도배는 깨끗합니까? 장판 뭐 수돗물은 잘 나옵니까? 하수구 막힌 건 없죠? 뭐 이런 거 묻는다고요. 그럼 보조원 같으면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저는 중개보조원이므로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 말 잘 해요, 안 해요? 보조원이 더 잘합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현실하고 시험하고는 안 맞다고요. 그 현실적인 생각하면 시험 다 틀려요. 보조원 절대 설명하면 안 된다. 시험에 나오면. 저는 보조원이므로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현업은 못해요. 돈은 못 벌어요. 법대로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현실과 그 이론 시험 나오는 거는 다르다. 시험에 나오면 확인 설명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소속 공인중개사인데도 저는 설명을 안 했어요. 잘못 설명. 제가 해보니까 데리고 가면서 손님이 도배 깨끗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니요 이러면은 그럼 볼 필요 없다고 그냥 안 간다고 가버려요 중간에. 그럼 사장한테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욕을 넘어서 왜 헛소리 해가지고 손님 그 이때까지 데려다 주도 그 대구도 못 가고 인간이 바보처럼 그러냐 하고 막 한 30분 욕을 더 먹었어요. 손님 가버렸으니까 했으면 계약했으면 몇백만 원 벌 건데 아예 설명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가버렸으니까 그렇다고 깨끗하다 이렇게 또 말했다가 가보면 손님이 또 왜 사기꾼아 뭐 이게 깨끗하냐 네 눈에 금방 볼 건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말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으면 일단 한번 보시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브리핑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괜히 미리 도배가 깨끗하다 더럽다 잘못마다 하면 지저분하다 하면 나는 지저분한 거 아예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고 가버리고 깨끗하다고 하면 왜 사기치냐 또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말 잘못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감정 노동자잖아요. 이게 오히려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 이런 게. 자, 그래서 보조는 뭐 중개보조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 이론대로 하면 시험에 나오면 보조원은 커피나 타고 청소나 하고 장부 정리하고 이런 것밖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현실은 안 그렇죠. 보조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영업 잘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어정의입니다. 여기까지가 용어정의. 여기까지가 용어정의인데 그 65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그 65페이지 문제 그냥 한번 못 풀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등록한 자 맞죠? 등록을 한 자입니다. 니은은 소속공개사에는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했네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설명은 안 했는데 대충 했어요. 제가 상무로 취직했다 했잖아요. 상무든 전무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고요. 제가 아까 실장도 있고 뭐 상무도 있고 다 있다 했잖아요. 대리든 상무든 전무든 남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인데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인 중에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고요. 임원이나 사원, 상무이사, 전무이사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거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예, 보조도 해도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뭐도 해도 된다 했어요. 중개 업무도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됩니다. 보조는 중개 업무 못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얼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만 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죠.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아닙니다. 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요. 이게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기출문제가 무려 33번 시험을 봤습니다. 15회 추가 시험을 한번 봐가지고요. 33번 시험을 봤고요. 이때까지 33번에 곱하기 40문제씩 출제됐습니다. 3, 42, 1200문제 3, 42, 120문제 1320문제 이미 기출문제가 나와 있다고요. 모든 과목 이것만 다 풀어보면 90점 이상 받습니다. 근데 이거 다 풀기도 힘들어요. 엄청나게 문제 많잖아요. 최근 5년 것만 풀어봐도 80점은 받아요. 5년 것만 다 맞춰도. 지금 우리 책에도 65페이지도 27회면 지금 최근 5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근 5년 안에. 왜냐면 2차 과목은 자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거는 지금 법이 안 맞죠. 개정돼가지고 1차는 개정된 게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최근 5년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면 80점은 받는다고. 이 전과목 그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이 보면 한 2주 정도 합숙을 합니다. 미리 출제해 놓은 거 아닙니다. 출제위원 들어가면 부산에 구포에 그 산업인력공단 사무소가 있는데요. 합숙입니다. 합숙. 시험 1차 시험 그 출제위원들은 1차 시험 9시 입시를 하고 나면 그때 나옵니다. 2차 시험은 2차 입시를 해야 나온다고요. 문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합숙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한 분당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면 응시수료를 28,000원 내야 돼요. 1, 2차 보면. 감독하는 분들도 하루 종일 감독하면 12만 2천원인가 이렇게 한 달만 해도 7만 2천원인가 이렇게 받더라고요. 감독관들도. 그리고 출제위원들 그 2주 정도 하면 1주 정도 교육받는다고요. 문제 출제하는 건 이거 하루도 안 걸려요. 출제위원이 1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법 같은 거는 심지어 9명 정도 들어가고요. 학계로는 4명 정도 들어가고 과목별로 달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3명은 들어가요. 3명. 최하 3명은 들어가요. 출제위원이. 최하가 3명이라고요. 다른데 그 학계론 들어갔던 그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면 4명이 들어가가지고 1명이 5명이 들어갔다더라. 5명이 들어가지고 1명이 10문제씩 출제했대. 5명이 들어가서 10문제씩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뭐 감정평가 부분, 감정평가 전공한 분들, 경제학 주로 전공하는 분들이 이제 뭐 또 그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 각각 10문제씩 출제해가지고 서로 상호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2문제씩 뺀 거예요. 남입 출제한 거. 그래서 40문제 만든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신청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이신청 2문제 인정됐는데요. 그럼 출제위원 2년간 이제 못 들어갑니다. 올해 출제했던 사람은 내년하고 2년 동안 출제위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류가 없게 출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이번에 이신청 받아주지 않는 것도 약간 논란의 여진이 있는데, 근데 대법원까지 가면 수험생이 패소합니다. 대법원 입장은 약간 모순이 있어도 잘못된 게 있어도 전체적으로 5문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통 평균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있다면 문제는 잘못된 건 아니다.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굳이 꼭 너무 막 그것만 다 따질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번에 모두 복수 정답으로 인정한 거 이거 오타도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이게 오타 해가지고 시험 볼 때
그 다 칠판에 적어줬다던데요. 칠판에 적어줬다는데 제가 이 신청하면서 뭐라고 했냐, 칠판에 적어줘가지고 본 사람도 있지만 안 본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두 정답해야 된다. 이렇게 이 신청했는데 정답 해처리해 줬더라고. 이거 오타됐다고. 40번 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안 받아줘도 사실 이런 거 대부분 가면 수험생이 패소합니다. 근데 받아주긴 했더라고요.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어요. 칠판에 다 적어줬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적어준 거 알면서도 못 들은 사람도 있다더라. 적어준 데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보니까 무조건 안 보면 우기면 되잖아요. 증거 없으면. 그래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는데요. 어쨌든 출제인들에게 강조하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그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이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딱 그대로는 안 나와요. 조금씩 말을 바꾼다고 그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는 걸.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과목 다. 자, 여기 지금 용어정의 여기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쉬었다가 65페이지 법정중개대상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